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500년 역사에서 단 한 명, 진짜 이름값 하는 왕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단순히 글자를 만든 일이 아닙니다. 백성 한 명이라도 더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며 나라를 움직였던 왕이었죠. 평생을 병과 싸우면서도 하루에 5시간도 채 쉬지 못한 채 국정을 직접 챙겼고 그 극한의 삶 속에서도 역사상 가장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입체적이고 복잡한 인물, 세종의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세종이 왕위를 이어받은 과정은 우연과 운명의 연속이었습니다. 원래 아버지 태종에게는 첫째 아들 양녕대군이 있었고 조선의 법도대로라면 양녕이 왕위를 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양녕은 왕세자답지 않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공부는 게을리하고 여색을 밝혔으며 결국 세자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자 셋째 아들인 충령, 즉 세종이 단 2달 만에 세세자로 책봉되었고 곧바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태종의 나이가 이미 52였기 때문에 세세자를 천천히 가르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종은 한 가지 카드를 꺼냈는데 바로 군사에 관한 권한만은 자기 손에 꽉 쥐고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세종은 중요한 결정마다 태종과 상의하며 겸손하게 처신했고 뒤에서 꼼꼼하게 실력을 쌓아나갔습니다. 또 하나의 복잡한 문제는 외척 문제였습니다. 세종의 장인이 영의정 자리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반역 혐의를 받고 사약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 혐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세종의 부인 소원왕후는 아버지가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어머니와 형제 자매까지 노비 신분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세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완벽주의였습니다. 작은 제도 하나를 고칠 때도 고려 시대의 기록부터 중국의 역대 사례까지 죄다 뒤지면서 우리 상황에 맞는지 따져본 후에야 시행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작업을 위해 세종이 만든 조직이 바로 집현전입니다. 오래전부터 있던 기관이지만 세종은 1420년에 완전히 새롭게 정비해서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집현전은 단순한 학문 연구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이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역사 자료를 뒤져 비슷한 사례를 찾아오고 외국 사례와 비교 분석해서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세종 혼자 처리하기 벅찬 방대한 작업을 대신해주는 두뇌의 집단이었던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했던 최만리, 수양대군의 쿠데타에 협력했던 신숙주, 단종 보위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성삼문 등이 모두 집현전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조선은 명나라에 사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오면 황제가 오는 것처럼 성대하게 모셨고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쳤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게다가 명나라 사신들은 대부분 조선 출신 환관들이었는데 이들은 조선 사정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온갖 요구를 쏟아냈습니다. 1423년 영락제는 조선의 말만 피를 요구했고 매를 잡아 바치라는 요구는 정례화되어 수백 명으로 구성된 매 포획 부대가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세종은 백성을 위한 정책을 끊임없이 밀어붙였습니다. 군사적 측면에서 가장 큰 성과는 사군 육진 개척입니다. 평안도와 함경도 북쪽 지역은 여진족이 들락거리면서 국경선 자체가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세종은 이 지역을 확실히 조선 영토로 만들기 위해 최윤덕과 김종서를 보냈습니다. 최윤덕은 5,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여진족을 기습 공격했고 김종서는 10년 가까이 한경도에서 개척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세종은 심지어 김종서의 어머니와 아내의 부고가 와도 3년상을 치르러 내려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그만큼 대체 불가능한 인재였다는 뜻입니다. 세종시대를 대표하는 명제상으로 황희와 맹사성을 꼽습니다. 황희는 세종 시절에만 정승생활을 24년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실록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황희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황희는 사위가 사람을 죽인 사건을 덮으려고 뇌물을 주었고 예관 사업으로 땅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아들들도 관청 물건을 훔치다 들켜 문제가 되었죠. 그렇다면 세종은 왜 20년 넘게 황희의 사직 신청을 거절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황희가 부패로 인한 손해보다 황희를 통해 나라가 얻는 이익이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황희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세종이 너무 앞서 나갈 때마다
제동을 걸어주는 역할을 했고 결단이 필요한 순간에는 누구보다 빠르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게다가 황희의 사직 신청을 계속 거절한 것이 둘이 의도적으로 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황희가 비리에 연루될 때마다 탄핵 압박이 거세지면 세종이 직접 붙들고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대간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한 것이라는 뜻이죠. 반면 허조는 정반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잘못된 일에는 직원을 아끼지 않았고 재산을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올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황희와 허조, 이 두 사람의 조합은 사실상 세종의 오른팔과 왼팔이었습니다. 세종은 과학임금이라고 불릴 만큼 과학기술에 엄청난 관심을 쏟았습니다. 우리가 세종시대의 과학자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인물은 장영실이지만 사실 그의 역할은 흔히 알려진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장영실은 어머니가 기생이었기 때문에 노비 신분이었는데 세종이 신분을 풀어주고 상의원에 배치했습니다. 천문 관측기구 제작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을 때 세종이 원했던 것은 중국 기준이 아닌 조선의 위치에 맞는 기구였습니다. 간의 혼천에 앙부 등의 기기들을 설계한 것은 정인지와 정초였습니다. 장영실은 그 설계도를 실제 기계로 만들어내는 제작자였죠. 정인지는 또 다른 차원의 천재였습니다. 13세에 성균관에 입학하고 18세에 과거에 급제했으며 한국 최초의 독자적 달력 체계인 칠정산을 완성시켰습니다. 칠정산은 해,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7개의 천체 움직임을 계산하는 역법 체계입니다. 이로써 조선은 자기 땅에서 보이는 하늘을 자기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종이 천문기기를 이렇게까지 발전시킨 궁극적 이유는 농사와 연결됩니다. 절기에 따라 태양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농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백성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으니까요. 인쇄기술도 세종 때 크게 발전했습니다. 세종은 완전히 새로운 갑인자를 개발했는데 이를 통해 이전 방식보다 10배 빠르게 책을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세종이 편찬한 책 중 주목할 만한 것이 농사직설입니다. 이전까지 조선의 농법은 중국의 책을 기반으로 했는데 그것은 중국 북쪽 지방 중심으로 쓰인 것이어서 논농사가 많은 조선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의 농민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경험을 수집했습니다. 어떤 땅에 어떤 씨앗이 맞는지, 논을 어떻게 갈아야 하는지, 파종과 수확 시기는 언제인지까지 담긴 실용적인 교과서였습니다. 의학 분야에서도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치를 편찬했습니다. 향약집성방은 조선 땅에서 직접 구할 수 있는 약재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정리한 책이고 의방유치는 당시까지 존재하는 각종 의학 지식을 총괄한 의학 백과사전입니다. 음악도 세종이 손뗀 분야였습니다. 조선에서 음악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예학의 개념으로 바른 음악을 들으면 바른 마음이 생긴다고 여겼습니다. 박연이라는 음악가를 발탁해서 기준음을 정하고 악기를 새로 만들었으며 정감보라는 새로운 악보 체계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세종의 모든 업적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것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바로 훈민정음 창제입니다. 훈민정음의 뜻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입니다. 세종이 한자를 읽지 못하는 백성을 위해 직접 만들어낸 글자이죠. 세종이 새로운 문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1432년 세종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무엇이 죄가 되는지조차 모르고 범죄를 저지른다. 법을 몰라서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법전의 핵심을 쉬운 글자로 번역해서 알려주어야 한다. 그 쉬운 글자가 나중에 훈민정음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혼자 만들었는지 아니면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만들었는지는 오랫동안 논쟁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글이 여러 사람의 협업으로 만들어졌다는 견해가 정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한글이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큼 정교하게 짜인 문자 체계인데 이처럼 완성도 높은 문자를 한 사람이 홀로 만들었다고 보기엔 그 성취가 너무 압도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세종이 혼자 창제했다는 쪽으로 학계의 의견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거는 명확합니다. 세종 때 편찬된 모든 책에는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빠짐없이 적혀 있는데 훈민정음 해례본에만 임금이 친히 만들었다고만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훈민정음 창제를 가장 격렬하게 반대한 최만리가 당시 집현전의 실질적 수장이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세종이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비밀리에 작업했다면 수장인 최만리가 그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훈민정음이 전격 발표되기 전까지 최만리가 이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한 기록이 없습니다. 훈민정음이 발표되자 신하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최만리를 필두로 한 반대 상소의 내용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중국 문자를 쓰지 않고 독자적인 글자를 만드는 것은 오랑캐나 하는 짓이라는 것. 둘째, 하급 관리들이 한자 공부를 소홀히 해서 성리학이 퇴보할 것이라는 것. 셋째, 법을 알게 된 백성들이 죄를 피하는 꾀만 늘릴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반대들의 본질은 표면적인 이유와 달리 글자를 아는 것이 곧 권위이고 신분 구분이던 시대에 백성이 그를 깨우치면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가 무너진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한자는 배우는 데 수십 년이 걸리는 어려운 문자였기 때문에 사실상 공부할 여유가 있는 양반 계층만 그를 알 수 있었고 이것이 지식과 권력을 독점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종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훈민정음 창제를 알리면서 반발에 대해서는 신하들이 틀렸다는 것을 직접 반박했습니다. 이후 정인지, 박년, 신숙주, 성삼문 등이 훈민정음 보급에 협력했고 세종은 관리들이 반드시 배우도록 하고 문과 시험에 훈민정음을 포함시키는 등 강제적인 방법도 동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리는 물론이고 일반 백성, 노인, 아이들까지 훈민정음을 익히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반발도 자연스럽게 수그러들었습니다. 세종이 얼마나 백성을 실질적으로 생각했는지는 법과 재판에 대한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세종은 조선에서 가장 똑똑한 재판관이기도 했습니다. 어렵거나 중대한 재판은 직접 참여해서 결론을 내렸고 이미 끝난 재판도 판결문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잘못된 것을 돌려세웠습니다. 세종이 노비를 대하는 방식도 당시 기준에서는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관청소 여성 노비의 출산 휴가가 7일에 불과하자 세종은 이를 100일로 늘렸고 출산 전 한 달 휴가도 추가했으며 남편인 남성 노비에게도 30일 휴가를 줬습니다. 노비를 주인이 제멋대로 때리거나 죽이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공법도 세종의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전국 토지를 등급별로 나누고 농사가 좋았는지 나쁜지에 따라 미리 세금 기준을 정해두는 방식이었죠. 이를 통해 조선의 국가 창고에는 최대 500만 석의 곡식이 쌓이게 되었는데 임진왜란을 겪은 선조 때 최대 50만 석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세종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화폐 유통에 실패했고 일부 정책에서 백성에게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건강을 스스로 망친 생활 습관은 결국 54세라는 이른 나이에 죽음을 불렀습니다. 말년에 불교에 기댔던 것은 성리학 국가의 이념과 충돌하면서 신하들과 갈등을 빚었고 왕자들에게 정치적 권한을 준 것은 결국 수양대군의 쿠데타를 불러오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종합해도 세종이 백성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 전부를 바쳤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5시간을 자면 그 나머지 시간을 모두 일에 쏟아부었던 왕, 눈이 거의 안 보이는 상태에서도 경연을 계속하려 했던 왕, 백성이 법을 몰라 죄를 짓는다고 안타까워하다가 결국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낸 왕, 그 이름이 세종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